재능이 없으면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이번엔 마음이 저릿한 질문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재능이 없으면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너무 슬프죠. 이런 질문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부침이 심했을지 헤아려 봅니다. 글쓰기가 어려운 이유는 자풀처럼 돋아나는 자기 의심과 싸워야 하는 일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쓰기 전에는 과연 쓸 수 있을까? 쓰는 동안에는 이렇게 써도 되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닌가? 쓰고 나서는 이 글이 무슨 쓸모가 있을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까? 등등 생각의 잔물결이 밀려오고 밀려가죠. 이런 일을 반복하다가 근원적인 질문에 봉착합니다. 나한테 과연 글쓰기 재능이 있는 걸까? 재능이 없으면 글쓰기를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무릎은 어떤 면에선 의미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하느냐는 물음과 같은 무게로 제게 다가오거든요. 답하기에 아주 조심스럽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하며 일반 논을 말하기보다 제 경우를 참조해 답해보려 합니다. 고백하자면 스스로 재능을 의심해 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표현하고 나니 쑥스럽네요. 글쓰기 천재라서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저에게 글쓰기는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낭비하기 아까워서 시작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글 쓰는 게 그냥 재밌었고 취미처럼 쓰다가 직업이 돼서 꾸준히 썼고 생애 어떤 시기에 쓰고 싶은 말이 차올랐고 그래서 또 썼고 이런 과정을 거쳤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글쓰기 생애에 재능이란 단어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 개인 경험에 근거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한 재능이 없어도 글쓰기를 시작할 수는 있지 않을까? 글쓰기에 대한 회의감은 재미나 의미라는 가치 중심적인 단어보다 재능이라는 자기 개발의 뜻을 지닌 단어를 글쓰기에 붙일 때 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글쓰기를 그만둔다면 재능 없음을 비관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없음을 비관해서일 거예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상상력, 인간에 대한 호기심, 살아가는 일에 대한 애틋함 같은 게 없어진다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글을 쓰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으면 글쓰기를 그만두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싶어요. 왜 글을 쓰려고 하는가?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재능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씁니다. 쓰다 보면 잘 표현하고 싶고 단어 하나도 고심하며 붙들고 다시 읽어보며 고치고 이 노동이 실력으로 쌓이고 재능처럼 보이는 어떤 능력으로 길러지겠죠. 우리 사회 가장자리에 있는 삶을 날카롭고 따뜻하게 그려내는 분이죠. 김종미 작가가 쓴 에세이 존재, 감애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김종미 작가가 강연에서 청소년을 만날 때마다 늘 어떻게 작가가 되셨나요? 라는 질문을 받는데 그때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저는 어떻게 작가가 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보다는 사람의 삶에 대해 잘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정말 공감했습니다. 사람의 삶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김중미 작가의 말을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사람의 삶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이 글을 쓰게 한다. 즉, 그 노력이 우리를 작가로 만들고 작가로 살게 한다고요. 영화 작은 아씨들에서도 언니 매그가 조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읽고 싶어. 우리를 위해 뭐든 써보렴. 세상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말고 시도해봐. 분명히 너한테 도움이 될 거고 우리도 즐거울 거야.
영화 이야기 하나 더 하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비포 선셋이거든요. 주인공 제시가 20대의 유럽 횡단열차에서 만난 셀린과 나눈 하루 동안의 사랑을 그린 영화 비포 선라이즈의 속편인데요. 셀린을 처음 만나고 10년 후 소설가가 된 제시가 이렇게 말해요. 그날 우리의 하루를 기억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고요. 그래요. 영화 속 이들은 남다른 재능이 있어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나와 우리를 위해서 썼다고 고백합니다. 글쓰기 출발은 소박하죠. 기억 작업이고 자기 구원입니다. 저도 저 살자고 썼던 게 그거요. 아, 사는 게 참 힘들구나. 사람은 고통스러우면 안 되는 존재인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사는구나.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는 법, 고통이 조금씩 견딜만해지는 과정을 기록하면 이걸 읽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지. 이 정도의 생각으로 글쓰기를 시작해 본 겁니다. 글쓰는 일은 지겹고 괴로운 반복 노동입니다.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보다 찬란한 계절에 내가 꽃놀이나 단풍놀이를 안 가고 하루에 대여섯 시간 책상 앞에 앉아서 단어 하나, 문장 하나와 씨름할 수 있는지,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동력이 있는지, 나는 왜 쓰고자 하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쓰기의 말들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쓰는 고통이 크면 안 쓴다. 안 쓰는 고통이 더 큰 사람은 쓴다. 글 쓸 때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자기의심은 오직 쓰는 행위에 몰입할 때만 자취를 감춥니다.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라는데 맞나요? 동네에서 장을 보거나 산책하는 동선에 옷가게가 서너 곳 있어요. 주인장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가게마다 진열한 옷 스타일이 다르죠. 가장 최근에 생긴 옷가게는 항상 편하고 단정해 보이는 파스텔 톤의 옷을 갖다 놔요. 봄내음이 나는 매장이죠. 지날 때마다 보면 늘 문이 열려 있고요. 한 번은 구경이나 하려고 쓱 들어갔는데 어느새 제가 청바지랑 니트를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그 김에 슬쩍 물어봤어요. 언제 쉬세요?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인분이 그래요. 가게를 시작하고 1년 정도는 매일 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 또 감동했잖아요. 무언가 해보려는 사람이 지닌 에너지를 사랑합니다. 더군다나 파격적이거나 단발적이지 않고 묵묵하고 장기적인 태도여서 더 인상적이었어요. 옷가게를 나와서도 주인분의 각오가 계속 떠오르면서 기승전 글쓰기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글쓰기의 태도도 바로 저와 다르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번 질문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라는데 맞나요에 대한 답을 옷가게 주인분이 들려준 것 같다는 말입니다. 글쓰기를 보통 앉아서 하니까 엉덩이에 힘을 빌리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래서 작가들이 허리나 손목 통증을 앓고요. 그런데 책상 앞 의자에 앉아만 있다고 해서 글이 자동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옷가게가 문을 아무리 열어놓아도 손님이 저절로 유입되진 않듯이요. 입을 만한 예쁜 옷, 고객의 발길을 끌어들일 만한 물건을 구비해 놓고 문도 열어둬야 해요. 둘 다 동시에 해내야죠. 글은 엉덩이로 쓴다라는 표현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마치 글이 이미 내 몸 안에 저장돼 있고 그걸 출력하는 게 글쓰기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무작정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앉아있다고 한들 문장이 아니라 한숨만 나오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글쓰기는 앉아있는 일이라기보다는 앉아서 생각하는 일이에요. 현대인이 글을 쓰기 위해 자기를
책상 앞에 붙들어 놓지 않으면 생각할 시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우니까 글은 엉덩이로 쓴다는 말이 생긴 것 같지만요. 저는 글은 엉덩이로 쓴다라는 말보다 글쓰기는 산책에서 비롯된다라는 말을 믿어요. 칸트의 시간이란 표현도 있듯이 철학자 칸트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산책했죠. 칸트가 나온 걸 보니 오 4시군 하고 동네 사람들이 시간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하죠.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도 하루에 5시간을 산책했습니다. 니체는 건강이 워낙 안 좋아서 오래 걸어야 했죠. 여름철만 되면 스위스 알프스의 엥가딘에 갔대요. 친구한테 이런 편지도 썼어요. 나는 이제 엥가딘을 내 것으로 만들었네. 아주 놀랍도록 내게 꼭 맞는 곳에 온 것 같군. 나는 이런 유형의 자연과 잘 맞아. 이제 고통이 좀 덜하다네. 이런 느낌을 얼마나 원했던지. 니체가 스위스 실스 마리아에 있는 실바 쿠폴라나 호숫가를 산책하면서 우뚝 솟은 바위를 보고 영혼 회귀 사상을 떠올렸다는 일화는 유명합니다. 머릿속을 스친 생각을 빠른 속도로 잡아채듯 메모하면서 걸었습니다. 니체가 살아간 알프스, 유럽에서 가장 공기가 상쾌하다는 알프스 대자연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태어나요. 셀스 마리아에 가면 니체 산책로 표지판도 있다는데 저도 언젠가 가볼 수 있겠죠. 제가 좋아하는 또 다른 작가 리베카 솔릿도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사회적 참사와 재난 현장을 돌면서 글을 쓰는 환경운동가이자 르뽀 작가인 그는 인문 에세이 걷기의 인문학이라는 책을 썼을 정도로 걷기 예찬자죠. 글을 엉덩이로 쓴다지만 엉덩이로만 쓸 수 없는 게 글입니다. 앉아있다고 해서 글이 나오진 않지만 앉아있는 시간을 배신하지 않는 것 또한 글이고요. 그러니 옷을 성심껏 골라서 갖다 놓고 발품을 팔고 매일 문을 열어놓는 마음으로 여러분도 끈기 있게 앉아서 솟아나는 생각을 곱씹고 언어화해 보세요. 손님 한 명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다음날 문을 여는 옷가게 주인처럼 글이 안 써져도 또 책상 앞에 앉는 거죠. 특히 개점 초기 1년은 매일 문을 열듯이 글쓰기를 시작했다면 적어도 1년은 산책하며 사유하고 앉아서 쓰는 습관을 들이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질문,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라는데 맞나요? 에 대해 저는 니체의 명언으로 답변해 보겠습니다. 모든 생각은 걷는 자의 발끝에서 나온다. 솔직하고 정직한 글이 좋은 글인가요? 얼마 전에 친구가 저한테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해줬어요. 이런 말 너한테 처음에 이 이야기는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면서요. 사생활이라서 내용을 자세히 밝힐 수는 없지만 그 친구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알게 된 가족사 이야기였어요. 친구는 다 터놓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집안 정말 이상하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안 이상해. 그럴 수 있지 뭐. 진심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에 그럴 수 있지. 아, 그렇구나. 라고 말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사정과 구조에 대해서요. 이런 변화는 제가 1살, 2살 나이가 들고 보고 듣는 사례가 쌓이면서 일어났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인터뷰와 글쓰기 수업을 통해 사람들의 내밀한 사연을 지속적으로 접한 덕분입니다. 개개인 삶의 사연을 접하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하고 기록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으면서 작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일도 일어나는 게 삶이다. 그렇습니다. 정직하고 솔직한 글을 쓴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내 삶에서 일어난 일을 끝까지 고개 돌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쓴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그 당연한 일이 어려워서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아서 글쓰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글을 쓰며 마주하는 1차 장벽이죠. 자신의 친족 성폭력 피해 경험을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 라는 제목의 책으로 써낸 은수연 작가를 인터뷰한 적이 있어요. 이분이 겪은 일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겪은 일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여 써냈다는 사실에 숙연해졌죠. 이 책이 2020년에 개정판으로 다시 나왔습니다. 은수연이라는 필명이 아니라 김영서라는 본명으로요. 개정판을 내면서 한 인터뷰에 작가는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제 책이 캐비넷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제 상처가 잘 정리돼서 캐비넷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 그러면 상처와 제가 조금은 분리된 듯 편안해져요. 게다가 문자로 기록한 이상 피해 사실이 사라지지도 않죠. 생존자들은 담아두지 말고 계속 말하고 글로 쓰고 표출해야 돼요. 책이 캐비닛이다. 참 좋은 비유죠. 글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쓴다는 것은 자기 아픔을 마냥 묻어두고 덮어두는 일이 아니라 아픔을 꺼내서 잘 정리해 두는 일, 그렇게 함으로써 나와 아픔을 분리하는 일 같아요. 더 이상 그 일이 내 일상을 침해하지 못하도록요. 그렇게 분리하려면 자기 경험의 덩어리를 꺼내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정확히 보는 것, 저도 글을 쓰며 중시하는 점입니다. 제 사생활이 담긴 책 올드걸의 시집 싸울 때마다 투명해진다의 독자들한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작가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솔직하게 글을 쓰나요? 잠시 어리둥절했습니다. 글을 쓸 때 솔직하게 쓰겠다고 마음먹진 않았거든요. 다만 정확하게 쓰려고는 노력했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그 말이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어 버렸는지 자문자답하면서 본 것, 들은 것, 한 것을 최대한 빠짐없이 재현해 보려고 노력하며 글을 썼죠. 그렇게 쓴 글을 독자는 솔직하다고 느꼈고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글을 쓰자는 말을 이렇게 바꿔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쓰자. 정확하지 않으면 나만의 고유함을 지닌 글이 되기 어렵고 고유성이 없는 글은 어디선가 많이 본 것 같은 진부한 글이 되잖아요. 생생한 에너지가 없는 글은 독자의 마음까지 가닿지 못합니다. 솔직하게 쓰기가 망설여지는 이유는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일 거예요. 나의 솔직함이 남에게 부담을 줄까봐 걱정하는 마음이요. 그런데 오히려 고통을 정확하게 서술한 글이 덮어둔 문제와 아픔을 건들고 마주할 힘을 누군가에게 주기도 합니다. 솔직한 글에 있는 뜻밖의 유용함입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쓴 글에는 솔직함 그 자체가 남는 게 아니라 솔직함을 통과한 메시지가 남습니다.
무엇을 위한 솔직함이고 정직함인지 글을 쓰는 동안 놓치지 말아야겠죠. 친족 성폭력 피해자가 자기 경험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쓴 글은 다른 피해자에게 용기를 줍니다. 피해자가 자기 잘못이 아니란 사실을 깨닫고 자기가 처한 현실을 바로 보게 하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한 번도 이야기되지 않은 집안일, 즉 봉인된 가족사의 말하기는 왜 중요할까요? 여성이나 약자의 희생과 피해로 굴러가는 가부장제의 폭력성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안전한 관계다. 믿을 것은 가족뿐이다. 라는 관습적인 말과 믿음으로 유지되는 가족 신화를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쓴 글은 삶의 진실을 견인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하고 정직한 글이 좋은 글인가요? 라는 물음에 이런 표현으로 되묻고 싶어요. 자기 경험을 쓴다는 것은 아프기만 한 것 같은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재해석하는 일인데 자기가 겪은 일을 있는 그대로 쓰지 못하고 어떤 신용과 가식으로 문장을 채워서 가공한다면 우리가 힘겹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힘을 준 글이 남에게도 힘을 준다는 것, 용기도 전념된다는 것을 되새기며 주저하던 그것을 꼭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글쓰기로 고통을 치유할 수 있을까요? 한창 산에 다닐 때 등산용 여름 바지를 살 겸 신촌에 간 적이 있습니다. 30분 정도 둘러보면 충분할 거라 예상하며 쇼핑을 시작했는데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난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린 이유는 나이가 들면 어울리는 옷을 찾기 힘들어서랍니다. 기운이 쏙 빠지고 이 시간에 차라리 책을 봤으면 몇 쪽을 읽었을 텐데 싶으니까 내가 한심하고 또 이렇게 고압적인 상사처럼 내가 나를 닥달하는 모습이 당황스럽고 결론은 자신에게 관대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삶이 고되고 남에게 이해받기도 어려운데 왜 내가 나를 감싸지 못할까요? 인생이 참 어렵습니다. 방금 제가 미조알 고조알 터놓은 일상의 작은 고민부터 차마 말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통까지 산호라면 힘든 일이 많죠. 특히 고통을 기록한 글을 보면 그때마다 늘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처럼 생색이 기억하네 라는 놀라움. 이 바위 같은 기억을 마음에 담고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안타까움. 그리고 이 단단한 기억을 두드리고 쪼개어 글자로 만들고 서사로 엮기까지 얼마나 고됐을까 하는 존경스러움이 동시에 생겨요. 학교 폭력 피해 당사자 6명이 각자의 경험을 기록한 6개 폭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을 의뢰받아서 썼는데요. 아마 제가 그동안 국가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직장 내 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목소리를 담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또 그간 내온 글쓰기 책에서 글쓰기가 어떻게 고통의 해독제가 되는지 말해왔기에 청탁받은 것 같습니다. 6개의 폭력의 내용 일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음악 수업이 끝나고 그 애는 내게 화장실에 같이 가자고 했다. 그동안 혼자 화장실에 가는 것이 싫어 하루 종일 오줌을 참아왔기에 화장실 같이 가자는 말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다. 그 애를 따라 화장실에 갔더니
같은 칸에 들어가자고 했다. 조금 이상한 제안이었으나 알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문을 닫자마자 그 애가 벽으로 나를 밀쳤다. 위압적으로 변한 그 애는 내가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르지 않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다. 위축된 나는 미안하다고 했고 의기양양해진 그 애는 다음부터 노래를 크게 부르라며 자신이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책의 다른 글도 보겠습니다. 필자가 한 아이에게 은근히 따돌림 당한 사례입니다. 그 사실을 안 다른 친구들이 도움을 주겠다고 해요.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거죠. 무리의 일원이 된 필자는 자기를 괴롭혔던 가해자를 같은 방식으로 따돌립니다.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된 거죠. 그때 심정을 이렇게 썼어요. 가해자가 피해자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하는 것은 하루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었다. 교사 또한 학생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지만 반대로 교사는 학생 혹은 학부모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학교라는 공간 속 폭력의 법칙이었다. 10살과 11살에 겪은 폭력은 트라우마가 되어 중학생이 된 후에도 비슷한 관계를 반복하게 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사소한 일로 싸웠을 때 서열의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먼저 절교를 통보하기도 하고 절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무례한 놀이를 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배제돼 버릴까봐 애써 괜찮은 척 치밀어 오르는 설움을 꾹 참았다. 피해 기억은 언제나 가해를 부추겼고 가해 후엔 죄책감에 시달렸다. 성인이 되고 나니 학교 폭력의 모양은 특별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약한 사람을 찾아 공격하고 방관하고 따돌리는 건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었다. 위 글의 필자들이 저 글을 쓰고 나서 이전보다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을지 아닐지는 모릅니다. 과거 일을 글로 쓰기 위해 잠자던 기억을 들쑤셔 알아누웠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백신을 맞는 행위처럼 면역 체계를 만드는 데 필요한 통과 의례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 삶의 큰 고통을 글로 쓰고 나면 쓸 땐 힘들지만 그 기억들이 예고 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 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성폭력 피해자를 인터뷰했을 때 들은 말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피해 사실을 공개하기로 마음 먹었느냐는 제 물음에 그는 성폭력 이야기가 나왔을 때 자기는 무관한 사람인 것처럼 입 다물고 있기 싫었다고 말했죠. 자기 잘못도 아닌데 위축되고 당황하고 그 기억에 끌려다니는 게 괴롭다는 거였어요. 고통을 글로 쓰고 공적인 장에 내놓으면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글쓰기가 글쓴이에게도 치유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내 일이 내 삶의 지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서사의 편집권을 가짐으로써 그 일을 다스릴 수 있게 되죠. 고통을 글로 쓰면 고통스럽던 경험이 사회의 자산이 되기도 합니다. 내 고통이 이 사회에서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은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6개의 폭력에서 황예솔 작가도 이렇게 썼어요. 그 시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상처를 숨기고 매일 등교해냈을까.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되면 나 자신을 혐오하게 된다. 내가 이런 성격이라서 친구가 떠난 것 같고 내가 못나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 같고 내가 약해서 맞대응을 못하는 것 같다. 나 자신이 나의 가해자가 된다는 게 가장 괴로웠다. 만약
지금의 내가 어리고 아팠던 나를 만났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그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더는 널 미워하지 마. 이 모든 말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그저 다음 장의 삶이 분명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알려주고 싶다. 그때까지 우리 함께 이야기하자. 폭력과 혐오의 순환을 끊고 멀리 떠내려 보낼 수 있도록. 6개의 폭력 서문을 쓰고 류은숙 인권 활동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고통을 말하는 이유는 고통의 전시장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얘기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고통 없이 살 수 없다면 글쓰기 없이도 살 수 없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글쓰기의 최전선에도 썼지만 제게 글쓰기란 고통의 글쓰기예요. 글쓰기로 고통을 씻겨내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 고통을 글로 공유함으로써 타인의 고통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성장과 치유가 됩니다. 고통을 글로 풀어내는 일이 간단치 않지만 시간을 낭비할 용기를 갖고 책상 앞에 앉아보시길 바랍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룰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글을 쓰자면 마음에 걸리는 지점이 있죠. 잘 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올라와요. 근원적인 자기 의심이죠. 특히 내 글에 남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룰 때 잘 쓰고 싶은 마음이 좀 더 간절해집니다. 무척 조심스럽죠. 쓰기 전에는 쓰는 중에는 남의 이야기를 어디까지 써도 될지, 쓴 뒤에는 잘 표현했는지, 그리고 지금은 괜찮아도 혹여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몹니다. 저도 타인이 등장하는 글을 늘 쓰기에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가족 이야기를 선뜻 쓰기 어려워요. 서로 이꼴저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을 속속들이 봐온 사이라서겠죠. 너무 모르는 것만큼 너무 아는 것도 쓰기에 걸림돌이 됩니다. 가깝고도 먼 존재, 가족. 흔히들 집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휴식의 공간이라고 말하죠. 집이 최고다. 어서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야지. 즐거운 나의 집과 같이 집을 긍정하는 표현이 여럿 있는데요. 저한테는 집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결혼 전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집에 있으면 괜히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거든요. 밥 먹을 땐 음식이 짜네, 싱겁네, 먹을 게 있네, 없네 하며 엄마한테 반찬 타박을 하고 술이라도 한잔하면 거친 언어를 구사하기도 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자식이던 제게 집은 부모의 감정 기류로 영향을 받는 불안한 공간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나자 집은 노동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아이 둘, 4인 가족을 꾸리느라 숨이 가빴죠. 한숨과 눈물이 자주 삐져나왔어요. 이런 불안정한 감정 기류에 아마 제 아이들도 영향을 받았겠죠. 다행히 저는 식구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갖고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라도 글을 썼습니다. 삶의 버거움을 술로 풀지 않고 글로 풀었던 거죠. 제 산문집에 식구들 이야기가 간간히 있는데요. 몇몇 예리한 독자께서 짚어주셨어요. 제 글에 딸 이야기가 많고 아들 이야기는 약간 있고 배우자 이야기는 거의 없다고요. 글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뜨끔했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글을 본격적으로 썼을 때 아들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학교에서 집에 늦게 오고 유순한 편이어서 저랑 부딪힐 일이 별로 없었어요. 글감이 되지 않았죠. 유학이던 딸이 저랑 붙어 지내다 보니 글에 자주 등장했고요. 아이가 어릴 땐 예쁜 말, 신통한 말, 재미난 말을 잘하니까 에피소드가 매일 생겼어요. 잘 기억했다가 놓치세라 밤마다 글러 썼죠. 딸아이는 꽃스레라는 별칭으로 제 글에 등장합니다. 캐릭터 형상화에 성공한 것 같아요. 꽃스레가 인상적이라는 리뷰가 많았어요. 강연에 가면 꽃스레에게 주라며 선물을 전해주시는 독자도 많았고요. 사실 꽃스레처럼 필자와 관계가 좋은 인물을 자기 글에 쓰는 경우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반대 경우가 조심스럽죠. 배우자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감정이 덩굴처럼 얽혀서 쓸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무작정 쓰면 별로 곱지 않은 이야기만 할 것 같고, 그러면 한 사람을 활자로 심판하는 글이 돼버릴 가능성이 크고요. 나는 다 옳고 남은 다 그르고, 그래서 나는 너무 억울하고 저 사람은 너무 나쁘고 선악 이분법에 갇힌 글을 쓸 것 같았어요. 나에게 그럴 자격이 있는가? 그 인물에게 꼭 그런 면모만 있을까? 여러분이 고민하는 지점도 바로 이런 단순화의 위험이 아닐까 싶어요. 내 글에 등장하는 남의 이야기, 더 구체적으로는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상대를 어떻게 쓸까 하는 고민을 저는 재현의 윤리로 표현합니다. 어떤 인물에 대해 쓸 때 최대한 여러 측면을 다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해요. 감정이 아니라 행위 중심으로 쓰자는 이야기를 앞서 드렸죠. 글쓰기는 무언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니까요. 가령 A는 늘 나를 통제하려고 했다라는 판단을 내재한 문장보다는 관련 사례를 한 장면처럼 보여주는 사실 위주의 문장을 쓰는 거죠. 친구랑 나눈 문자까지 일일이 보려고 했다 라는 식으로요. 이렇게 써놓고 꼭 그렇게만 할까? 그는 왜 그랬을까? 하고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행위를 낳은 구조를 보고 그가 자상하고 친절한 측면도 있으니까 만났지 싶은 생각이 들면 그의 자상하고 친절한 모습도 떠올려 보고요. 글 쓰는 과정에서 한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려는 노력을 의무적으로 해야지 내 글 속 인물이 납작해지지 않고 말과 행동의 맥락을 살려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과 연루된 나의 행위나 말, 감정이나 생각도 객관적으로 보게 되죠. 글쓰기로 특정 인물을 형상화하는 작업은 기존의 내 감정이나 판단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최대한 공정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일 같아요. 이스라엘 소설가 아모스 오즈는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입장이 되어 보는 것, 그것이 작가의 일이다.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글쓰기가 서사의 편집권을 갖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쪽 면만 도드라지게 편집해서 한 인물을 성자라도 악마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인물과 상황을 인식하고 표현하려는 노력과 정성이 필요합니다. 재현의 윤리에 대해 좋은 사례로 참고할 만한 책이 있습니다. 조기현 작가의 아빠의 아빠가 됐다인데요. 조기현 작가는 뭐라도 해보려던 20살에 갑자기 쓰러진 아빠의 보호자가 된 청년이에요. 8년간의 돌봄 과정을 기록해 책으로 냈고요. 조기현 작가가 영화를 찍기도 하는데요. 남다른 영상 감각 때문인지 글이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생생하고 장면이 빠르게 전환돼서 잘 익힙니다. 본문에 작가의 내적 갈등을 다룬 이런 대목이 있어요.
돌봄이라는 형벌을 받는 듯했다. 개인 시간이 없어지고 금전 부담이 커지고 무엇보다 아빠의 돌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아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 선택이 내 유일한 출구다. 그런데 아빠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칫하면 아빠를 무능하고 자식한테 폐만 끼치는 인물로 재현하기 쉬운데 작가는 아빠의 다른 모습도 발견하고 글로 표현합니다. 엄마가 집을 나가자 나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혼자 꿋꿋이 가사 노동을 하던 모습. 언젠가 내 뺨을 후려치고 미안한 마음에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가 아들을 때렸다고 소문내고 다니던 모습이 나를 붙잡았다. 아빠를 보호하는 일은 버거운 과제였지만 아빠를 보호할 때만 나는 인간의 지위를 얻었다. 아버지는 자주 짐이 됐지만 나한테 새로운 생각들도 불어넣었다. 내가 아버지를 돌보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가 사회적, 신체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분명 아빠가 원망스럽고 아빠를 돌봐야 하는 현실이 싫었지만 원망과 억울에 그친 글을 쓰면 아빠가 사회적으로 쓸모없고 짐짝 같은 존재로 사물화 되잖아요. 이런 우려를 조기현 작가는 이렇게 정리해요. 이 글을 통해 나만 통통해지지 않기를 바랐다. 이 책을 보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인물에 관한 글쓰기가 한 사람을 크게 성장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글쓰기도 성숙한다고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좋은 힌트가 되면 좋겠어요. 타인의 이야기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안 쓴다가 아니라 함부로 쓰면 안 되니까 조심스럽게 쓴다로 방향을 잡으시고요. 심판자가 아닌 관찰자가 되어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그려내시길 바랍니다.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평을 듣는 글을 어떻게 고칠까요?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는 평을 듣는 글을 고칠 방법이 없나요? 라는 질문에 저는 방법이 있다고 답합니다. 방법이 없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한 일은 있어도요. 처음으로 마음에 새긴 글쓰기 팁이 멋진 글보다 쉬운 글을 쓰라는 말이었어요. 처음에는 이 조언이 못마땅했죠. 쉬운 글은 시시하고 밋밋한데 왜 쉬운 글을 쓰라는 건지 멋진 글을 지향해서 써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무조건 멋지게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런데 쓰다 보니까 쉬운 글을 쓰라는 말이 맞더라고요. 멋진 글을 쓰려면 나도 모르게 글이 추상적으로 써져요. 괜히 아는 척도 좀 해야 할 것 같으니까 철학 용어도 쓰고 현실의 구질구질함을 담지 않은 개념어도 골라 쓰고요. 물론 개념어나 관념어도 때론 필요하지만 과하면 글의 메시지가 아니라 허세만 남기도 해요. 쉬운 글을 쓰라는 건 내가 어떻게 보일지만 생각하며 자아도취하지 말고 독자 중심으로 독자가 알아듣도록 쓰라는 뜻입니다. 산문에서 모호하게 글을 쓰는 자는 대개 허세를 부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다. 열린 마음과 공감하는 태도로 자기만의 목적을 넘어서 더 큰 목적을 달성하려고 글을 쓰는 자는 글이 명료해질 수밖에 없다. 어느 학자이자 작가인 루카스가 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학인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결혼한 지 7년차 커플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어찌할 줄 모를 때 당신은 내가 똑똑해서 그런 거라고 말해줬어. 세상은 우울한 거고 그걸 볼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우울한 거라고.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알아? 한순간에 환자가 되어버린 기분에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했는데 어깨를 으쓱하며 우울함을 조금 떨쳐버릴 수 있었어.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슬플 때 그런 감정을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서 고마워. 말하기 어려울 땐 그냥 다가와 안기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알아? 어떤가요? 쉬운 글인데 멋지게 느껴지죠? 일상이 서로 얽힌 가까운 사이고 같이 나눈 시간의 폭이 클수록 마음을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뭐부터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기 쉽죠. 지난 시간 우리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있었고 울기도 했고 웃기도 했다. 돌이켜보니 너무 많은 추억이 됐다 라는 식의 글이요. 고마우니까 고맙고 사랑하니까 사랑하고 미안해서 미안하다 내 마음 알지? 더 잘할게 와 같이 메시지가 공회전하는 글이요. 추상적이고 모호해서 추억 당사자인 두 사람만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일기가 아닌 독자가 있는 글쓰기는 감정의 결과를 쓰는 게 아니라 감정이 발생한 기원부터 그 과정을 제3자도 이해할 수 있게 써야겠죠. 동시에 글 쓰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고 재해석하여 구체적으로 써야 해요. 쉬운 듯 어려워요. 어떤 상황을 세세하게 쓰려면 기억을 복기해 찬찬히 상황을 되짚어보고 무슨 사건을 쓸지 고민하고 왜 좋고 나빴는지 감정을 깊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이 과정에 상당한 노동이 들거든요. 힘도 들고 시간도 듭니다. 또 낱낱이 쓰려니 무언가 부끄럽고 주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추상적인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글이 관념적이고 모호한 이유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게으름도 한몫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는 건 노동하지 않았다. 자기한테 집중하지 않았다. 감추고 싶은 게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호하고 추상적인 글쓰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는 늘 자기 경험의 특정 상황에서 글쓰기의 발상을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삶의 한 장면이요. 우울증이라고 진단받은 진료실 장면, 아버지가 불쾌하게 취해서 현관문을 여는 장면, 잠이 안 오는 밤, 침대에 누워있는 장면처럼요. 희미해진 과거 기억을 되살리는 노동을 감내하고 그때 지닌 자기 생각, 감정, 느낌을 살펴봐야겠죠. 지루하고 답답하고 외면하고 싶은 시간을 견디고 사건과 감정을 복구하는 데 집중해 보세요. 추상적인 글쓰기를 피하는 방법 두 번째는 글을 쓸 때 내 글을 읽었으면 하는 독자 한 명을 상정해 보는 겁니다. 친구한테 드라마 한 장면을 말해주듯이 글 속 인물의 행동과 감정의 동선을 따라서 생생하게 써보세요. 세 번째는 글을 다 쓰고 나서 개념어, 관념어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런 단어를 지우고 생활 언어로 구체적인 동사로 바꿔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나는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가끔 쓴다. 어떤 일을 계획할 때나 다짐이 필요한 순간에만 쓰는 편이다. 라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가끔, 일, 계획, 다짐이란 단어가 모호해요. 계획하고 다짐한 일의 구체적 사실을 문장에
채워 넣어야죠. 나는 한 달 동안 글을 2편 썼다. 필라테스 강사 자격 시험에 대비해 공부 계획을 짤 때랑 나에게 상처 주는 친구를 더 이상 만나지 말자는 다짐을 할 때였다. 이렇게 고치면 자기 상태를 더 명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만 했지 쓰지 않았다는 것. 언제 내가 글쓰기 앞에 서게 되는지를 인식하면 다음 문장도 찾아지겠죠. 글쓰기는 시험 때 오르는 일 같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교한지 증명하는 자리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무엇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했는지 검증받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삶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어서 우리의 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면 초점이 안 맞는 사진처럼 되어버린다는 이야기로 이번 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